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성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희생을 깊이 애도합니다. 오늘 뉴이치에서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논란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단 재판국이 세습 금수저 목사의 제동을 걸었죠. 잠시 후에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득훈 목사와 함께합니다. 뉴이치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부지방부터 가보겠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밤에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창원 속천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도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람보다는 비의 영향이 강합니다. 다행인 것은 파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속천 앞바다 모습인데요. 잔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상에서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배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지상의 줄을 단단히 묶고 선체를 서로 연결해 태풍 상륙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남의 각 항포구에는 크고 작은 어선 15,0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경남 각 섬을 오가는 13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또 연안 섬을 오가는 도선도 모두 운항을 멈췄는데요. 낮 2시쯤부터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진해에도 4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몽인 거제 서해말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지형적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지리산 지역에도 많은 비에 대비해 난강댐 수문도 열렸는데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본류 방향으로 초당 2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탐방로 52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남 지역에 아직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다나스도 전남 해안에서 소멸됐지만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도 일본을 지나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하긴 했지만 태풍은 태풍입니다. 더군다나 부산과 거제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지금부터 내일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입니다.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죠. 네, 벌써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고 항공편도 발이 묶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세관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는 어느 정도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비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다가오는 태풍의 위력이 많이 줄어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많은 곳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해상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산과 남해동부 앞바다,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오늘 저녁 6시에 부산 남쪽 70km 해상을 지났고 밤 9시쯤에는 서쪽 10km 육상을 통과합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이곳 세관부두 등에는 관공선과 어선, 여객선 등 각종 선박이 피해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는 부산항에 정박해 있으면 태풍이 몰고 오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큰 피해가 날 수 있어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바람에 컨테이너가 날리지 않도록 묶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피해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김해공항을 오가는 비행편도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새병교와 연안교 하부도로 등 상습 침수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이 외에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119로 접수되고는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특히나 비구름을 많이 몰고 오고 있어 많은 곳에서는 2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세관 부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 기자. 네, 울산 방언이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울산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1시간쯤 저희들이 방송할 때와 별로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낮부터 내리던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에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물폭탄을 맞아 전통시장 3곳이 잠기고 아파트 여러 곳이 침수됐습니다. 바로 이때처럼 이번 태풍도 육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특히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속 10에서 20m로 예상되는 강한 바람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이곳 방어진항을 비롯한 울산 지역 크고 작은 항구에는 소형 어선들이 피항해 있습니다. 항공기도 6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랜만에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롯데와 삼성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울산시 재난대책본부는 배수펌프장과 취약시설 등 400여 곳을 점검했으며 침수 우려 지역의 차량 이동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우려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과 야행객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방어진항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팀의 김진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피해 지역을 예상하려면 태풍의 경로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태풍 지금 부산 남쪽 약 45km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예. 부산의 김종호 기자가 비가 좀 약해졌다 그랬는데요. 예. 태풍의 중심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조금 약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부산과 창원 지역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예. 시속 한 26k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7시 40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9시를 조금 넘으면 부산이나 창원 근처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과 창원 중 갈수록 비바람이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태풍은 계속해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자정쯤에는 대구를 지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경북 안동 부근에서 소멸합니다. 소멸한다고 해도 열대 저압부로 바뀌는 거고요. 예. 열대 저압부도 저기압 중에서는 가장 강한 저기압입니다. 역시 뭐 대비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태풍의 소형급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중심을 관통하는 경로라서 피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아무래도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고요. 예. 또 이 태풍이 많은 비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일본 규슈를 이미 지나서 왔습니다. 예. 내륙을 지나면 태풍이 에너지를 공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규슈를 들어오면서 예. 중간 강도의 태풍에서 약한 강도의 태풍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해상으로 나오면서 소멸할 것 같았는데 비구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규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 사이의 해수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비구름이 태풍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기 때문에 지난달 다나스도 비구름의 형태가 없어졌는데 태풍 형태가 없어졌는데도 많은 비를 뿌려서 피해가 났거든요. 예. 지금 상태로 들어온다고 하면 다나스보단 더 많은 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현재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 지역 쪽으로는 초속 20m 정도의 강풍, 그리고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89년 7월의 태풍 주디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마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와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30년 전의 태풍입니다. 예. 이 태풍과 비슷한 게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상륙한 데 방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슷한 태풍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예. 굳이 이걸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예. 규슈를 먼저 지나왔습니다. 프란시스코도 규슈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슷한 겁니다. 예. 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까지는 피서철입니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말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런 경로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예. 대부분 이 시기에 발생한 태풍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30년 전과 올해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수축을 한 상태여서 태풍이 일본 규슈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기상청이 굳이 30년 전에 주디를 이번 태풍과 비슷한 태풍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 피해 상황은 어땠나요? 이때 우리 지금 나오는 크리스토퍼보다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규슈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 지역으로는 300mm 정도 비가 왔고요. 예. 강풍도 초속 30m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9호 태풍이 또 몰려온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우선 8호 태풍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영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태풍이고요. 아무리 약해도 태풍이고 죽어도 강한 저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영향권 그리고 저기압의 영향권에 드는 영남 영동 지방은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8호 태풍이 끝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9호 태풍이 등장을 합니다. 9호 태풍 이름이 레끼마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 편에 또 하나 태풍 같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열대 저압부였다가 오늘 오후 늦게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예. 10호 태풍입니다. 이름은 크로사입니다. 예. 두 태풍이 연속으로 같이 있으면 이 태풍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도 있고 한 태풍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면서 발달하는 건데요. 이게 한 사나흘 정도 지난 뒤 예측 모델입니다. 이 태풍이 왼쪽에 있는 레끼마는 대만 위쪽으로 해서 중국 내륙쪽으로 들어간 뒤에 좀 약화가 되는 걸로 됐고요. 예. 아래쪽에 있는 10호 태풍은 일본 남쪽으로 향하면서 더 발달하는 모습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붉은 원 그게 말씀하시는 10호 거죠? 태풍이고요. 예. 왼쪽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9호 태풍 9호 태풍. 레끼마입니다. 그런데 예. 이 모델을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태풍이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그 앞에 8호 태풍이 있는 경우에는 이 태풍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현대 과학 기술로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온다고 하면 슈퍼 태풍급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예상으로는 중국 내륙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나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이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무서운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상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경로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예. 하니까 예, 긴장이 되네요. 예. 최근에도 태풍 발생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지금 뭐 8호 태풍, 9호 태풍, 10호 태풍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태풍이 잦아진 건지 혹시 그 지구온난화가 원인인 건지 이 부분도 좀 여쭐게요. 태풍이 잦아졌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어, 아, 예. 중요한 게 연간 발생하는 태풍의 횟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매년 비슷한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강한 태풍이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예. 그게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 허리케인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등급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고요. 예. 태풍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는 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슈퍼급 태풍이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올해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다나스와 이어서 이번엔 크리스토퍼까지 예. 그리고 다음 태풍까지도 지금 될 수 프란시스코까지 예. 지금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예. 태풍의 길이 만들어진다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열려 있는 겁니다. 예. 한반도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예. 굉장히 위험한 태풍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9호 레끼마, 뭐 아까 10호 크로사라고 네. 하셨는데 예. 그거 끝나면 다음 태풍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더위가 오고 그냥 거기서 끝날 겁니까? 오늘 서울 기온이 36.8도까지 예. 올랐습니다. 예. 올 최고였습니다.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내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무더위는 한풀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35, 6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33도, 34도 정도 수준에 머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웠던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완전히 누그러지냐 그건 아닙니다. 8월 하순까지는 30도를 넘는 더위는 그대로 이어지겠는데 최고 피크는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9월 초까지 예. 최근 들어서는 10월 초까지도 가을 태풍까지도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에는 무더위가 지난 해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반대로 엄청난 태풍의 내습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기압 배치가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경계가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많은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륙하면 장대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네, 빗물이 순식간에 불면 또 바로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감전사고 주의해야 됩니다. 예. 태풍이 왔을 때 유의사항 한번 알아두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불어난 빗물로 집안이 침수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몸을 피하는 일입니다. 침수와 누전으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비가 오기 전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누전 차단기를 내려 집안의 전기를 끊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주로 현관문 옆 이른바 두꺼비집이라고 불리는 분전함에 있습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도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하고 일단 침수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절대 전선에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비바람에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사고가 나면 즉시 119와 한전, 한국전기공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문제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초속 30m의 돌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풍이 분다고 하면 대개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붙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나혜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30m를 넘어가자 춤을 추듯 창문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위태위태하더니 초속 38m 바람에는 결국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창문의 파손을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강풍이 불었을 때 창틀하고 창문 프레임하고 요게 이제 그 이탈이 되게 되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창문보다 창틀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문에 테이프만 붙이기보다 우유값 등을 끼워 창틀 자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강풍에 견딜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른바 위험반원 안에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상륙하는 지점이 중요한 것보다는 태풍의 영향 반원,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와 태풍에 동반된 강풍대가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은 미리 점검하고 선박도 높은 파도에 대비해 튼튼히 결박해야 합니다. 미리 풍수의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요, 국비하고 이제 지방비 해서 34%가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이나 온실은 52% 이상 지원됩니다. 지자재 여건에 따라서 92%까지 제대 가능합니다. 파손 위험이 있을 때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지고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이 또 추석이잖아요. 예, 저희 앞서 그렇죠. 김진두 기자가 설명을 해줬지만 9월까지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확 앞두고 큰 피해 없도록 시설물 그리고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우선 벼와 밭작물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의 잡초를 미리 뽑아야 합니다. 논두렁과 밭두렁 등은 단단히 흙을 다지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둡니다. 또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가 튼튼한지 점검하고 작물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를 대비해 주 작물을 대신해 심을 작물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미리 수확을 해주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잘 묶어줘서 찢어지지 않도록 유인을 해줍니다. 또 폭우로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이나 집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은 물길을 정비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축사는 지붕과 벽 등을 점검 보수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대규모 가축 사육 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가축 분뇨 저장 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 농가는 열흘 안에 읍면사무소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만 농약이나 종자 등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안성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이 희생된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사고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파편이 100m 밖까지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고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건물 위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남은 건물 곳곳에서 새빨간 불길이 올라옵니다. 낮 1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지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차를 돌려서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휘발성이 강한 물질인 반도체 세정제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공장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창고 위층, 종이 상자를 만드는 공장 곳곳에 놓인 종이로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겁니다. 불길이 확 날라붙었어요. 그래 엄청 연기가 까맣고 그러대. 그래서 그냥 내려왔지. 큰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이었습니다. 지하에 인명이 더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하에 진입을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서 굉음을 동반한 엄청난 폭발에 바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소리가 워낙에 크니까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진동까지 같이 와가지고 공장 전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또 공장 관계자 등 민간인 8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부상자는 모두 경상입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정밀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송 기자 리포트 중에는 취재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이 지금 쭉 나갔는데 화재 당시의 영상을 YTN이 입수했죠. 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찔했던 사고 순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정말 아찔하죠. 조금만 더 폭탄이 터지는 것 같네요. 네, 조금만 더 앞섰다면 어쩌면 이 영상을 찍은 차량 운전자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서 각종 건물의 잔해라든가 유리창 파편 같은 게 아마 엄청나게 튀었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불길과 함께 파편도 튀고 지금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발이 워낙 거세서요. 네, 건물이 좀 저 차들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까스로 피해 나왔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하 창고에 반도체 세정제가 보관돼 있었는데 거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고 그 위에는 이제 종이 상자 공장이었는 모양인데 거기에 불이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또 다시 불길이 크게 일었던 거군요. 예,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폭발 상황이 폭발력이 워낙 커서요 건물이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인 조사조차 아직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방관의 희생 얘기를 들으니 그나저나 소방관들의 염원이던 소방관 국가직화하는 그 법안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로 가지 않았나요? 갔었죠. 거기에 2번이나 갔었죠. 2018년 11월 28일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뻔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죠. 그 바람에 정족수가 미달돼서 안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와서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로 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로 상정이 돼서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죠. 예. 전체 회의로 갔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다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아, 다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는 왜냐하면 예.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거죠. 예. 거기서는 90일까지 머물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에 넘겼으니까 예. 90일이면 7월, 8월, 9월 뭐 거의 9월 말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상한 거죠. 누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는데 가장 먼저 진입하셨던 소방관. 누구는 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의사당에서 서류만 10달 동안 빙빙 돌리고 있는 그런 셈이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당론이 뭐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반대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예. 찬성 쪽에 가깝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경찰관, 소방관 문제를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지방직, 국가직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는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예. 아,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얘기인데 예. 일본 여행을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장 뒤편에 독립이라고 적힌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내걸렸습니다. 그 길에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기술 독립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주장하는 길은 쇄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이며 위정 척사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분야에서 자립의 길입니다. 8.15 광복절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연일 대일간격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건데 민주당 일본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는 일본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당내 일각에선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경기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도쿄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일본 보복 조치 극복 대책으로 내세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 있다면서 발언 하루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길게 봤을 때 남북경협에 순기능이 있지만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길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한일 갈등의 조기 수습을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남북경협과 평화경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카드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거론하는 건 생뚱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발 악재, 미중 갈등 등이 겹치면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커 정치권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무엇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건지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 예. 보이콧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는 게 낫겠습니다. 예. 우선 올림픽 참가 보이콧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 결정은 당연히 각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예. IOC 헌장에는 아시다시피 올림픽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헌장 기본 원칙을 보면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개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나 국가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올림픽 헌장 6조를 봐도 올림픽은 개인이나 팀이 경쟁하는 거지 국가와 국가가 세력을 경쟁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는 거고 예. 헌장 50조에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 어떤 데서도 정치나 종교, 인종 차별에 대한 선전 활동은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올림픽 헌정을 보면 우리가 도쿄 올림픽을 만약에 거부를 하면 분명히 이건 정치적 사유 때문이야라고 할 거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국제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모스크바나 로스앤젤레스 반쪽 올림픽이었는데 이때는 수십 개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함께 보이콧을 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거부하겠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독박을 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큰 부담이죠. 그렇죠. 2020년 도쿄올림픽 개회식 때 뭐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 부분도 있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했거든요. 그건 또 본 경기에서 남북 단일팀으로도 뛰게 해달라 우리가 요청을 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그것도 좋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올림픽 안 가겠다 이러면 그것도 참 망신이지만 또 한편 2032년에 하계올림픽이 있는데 이때 서울 평양을 오고 가면서 공동 개최하려고 그걸 이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도 사라지는 거죠.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피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참 가혹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4년, 8년을 넘어서 어찌 보면 이 선수들은 평생을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노영민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았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일본이 우리 금융시장까지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을 했고요. 일본의 공격이 우리 GDP 감소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상조 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보복에 맞대응을 할 경우 우리가 GDP 최대로 GDP 한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특히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된다면 우리 경우에는 0.1% 미만 굉장히 작은 어떤 영향이고요. 일본이 금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낮다. 예. 그러나 저는 매우 낮다라고만 보고 안이하게 대비할 일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만에 하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현재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환율을 모르고 있죠. 현재. 그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밀레 얘기를 했어요. 공대생이나 엔지니어들의 어떤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고요. 제대로 된 짜임새 있는 어떤 지원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교육부는 대학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 내용은 김종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원천 기술 확보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3, 4학년 대상 융합 전공 신설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융합 전공 신설 분야는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3대 분야에 주력합니다. 또 융합 전공제, 집중 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학령 인구 급감 대책도 내놨습니다. 대학들이 현재 정원 49만 7천 명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4년에는 입학생이 정원보다 12만 4천 명가량 부족해집니다.
조만간 지방대 전문대부터 폐교하는 학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자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지는 대학이 공시한 지표를 통해 정량 평가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또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 부정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등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두 나라의 문제가 많을수록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 이 참 합리적인 이 발언을 누가 했을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입니다. 저희 아베 총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 말고도 러시아와 영토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 정상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2차 보복을 감행한 바로 그날, 러시아는 들떠있는 일본의 허를 찔렀습니다.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북방 영토에 푸틴 대통령의 측근 메드베데프 총리가 전격 방문한 겁니다. Это наша земля, это субъек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и острова входя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러시아는 사흘 뒤 부근에서 군사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펄펄 뛸 일이지만 일본 정부는 원론적인 항의의 뜻만 표시했습니다. ロシア軍の動向については常日頃から注視しており情報収集を行っております。我が国の立場と相入れることは受けられない。その旨抗議をいたしております。 비난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27번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에 문제가 많을수록 두 정상이 만나 풀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日露間に問題があるからこそ日露の両首脳が直接会って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반대.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습니다. 곧이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1차 경제 보복을 가했고 지난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2차 보복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을 또 한 번 못 믿을 나라로 깎아내린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당분간 문 대통령과 마주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뿐 아니라 일본 강요들도 세계무역기구 이사회 등 최근 잇따른 세 차례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사실상 모두 노라고 답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내 맘대로 탑3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분들을 만나봅니다. 구했습니다. 탑3. 3위는요. 출근길에 화마를 뚫고 80대 할머니를 구한 육군 대위입니다. 지난달 26일 아침 육군 제3포병여단 화룡대대 김현민 대위는요. 출근길에 화재를 목격합니다. 불길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80대 고령의 할머니와 50대 남성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요. 소화기로 초동 진화도 시도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현민 대위는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했습니다. 2위는 쉬는 날에도 물에 빠진 어린이 6명을 구한 소방관입니다.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산천소방서 조용성 소방장입니다. 지난달 29일 가족과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났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자매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던 또 다른 어린이 4명도 발견하고 차례차례 구해냈는데요. 이런 활약은 이 구조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소방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했습니다 1위는 어린이 응급 환자를 위해서 긴급 회항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빠를 만나러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탄 8살의 최모 양. 이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마침 기내에 의사가 있었고요. 진찰 결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소견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유 15톤을 공중에 버리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최 양은요 무사히 응급치료를 받았고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비록 4시간 정도 지연이 됐지만 470여 명의 승객들의 양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승객들의 넓은 마음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선택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누이전은 60초 뒤에 이연아 기자의 브리핑이 있는 저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클럽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사고 관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가수는요, 복층 구조물의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불법 증축된 복층 부분이 사고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클럽 2차례 경찰 수사 결과 새로 나온 사실은 불법 증축을 2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5년 허가받은 이 복층 구조물은 108제곱미터 중에 일부를 무단 철거하고 벽면 양쪽으로 11자 형태의 구조물 26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11월에도요. 객석과 통로 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증축한 부분에 상판을 덧대서 29제곱미터를 추가로 불법 증축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증축된 이 복층 구조물을 바닥에서 받쳐주는 기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 1층 클럽 공간을 더 넓게 쓰려는 목적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시공 문제, 증축 문제, 경찰 수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 현재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 5명 그리고 불법 시공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는 이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8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추가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바로 클럽과 그리고 공무원 사이의 유착 의혹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 클럽에는 안전 요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의 해당 클럽이 춤 허용 일반 음식점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이 구청에 6명의 안전 요원 명단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당시에는 6명의 안전 요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클럽 측이 허위 명단을 제출한 것인지 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이 허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또 조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관련해서 광주 서구의회가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과문을 내고요. 이 클럽의 변칙적 운영이 가져온 이 참사의 진심으로 아픔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위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 지도 감독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경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 클럽이요. 광주 서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안전점검의 강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클럽은 이제 일반 음식점이면서도 의회 조례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 주점으로 허가가 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광주 서구청은 안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실종됐다 돌아온 조누리 양 사건인데 도대체 왜 길을 잃었는지 어디를 어떻게 헤맸는지 뭔가 좀 나옵니까?
네, 일단 경찰이 조양이 길을 잃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요. 한 차례 면담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충북대병원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는데 조양은 어떤 계기로 길을 잃게 되었고 또 어디로 이동했는지 또 경찰의 질문에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실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진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실종된 날이 11일이에요. 그래서 조은우리 양이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21일 동안 이 조양이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한 조사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경찰은 조양이 산에서 내려온 뒤에 일행을 다시 찾기 위해 올라갔다가 결국 이 마지막 발견 장소에서 자면서 쭉 머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속을 헤매지 않고 딱 한 곳에서 머물면서 체력 비축이 가능해서 이 1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실종 당시의 계절이 지금 한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속이지만 밤에도 체온 유지가 가능했고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이뤄졌던 점도 전반적으로 좀 생존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면담 조사 과정에서 물이나 음식을 먹었나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양은 안 먹었다라고 답을 해서 이제 정확한 과정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숨다가 이러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닌가. 범죄와 관련된 정황 같은 건 전혀 안 나왔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양은 답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면담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 중에는 말씀하신 이제 범죄 피해 정황이었는데 이 때문에 조양이 이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에도 과학수사대와 함께 조양의 신체를 검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두고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에서도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조양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실종과 범죄 연관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상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연습에 돌입하자마자 북한이 또다시 동해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불만을 드러낸 것이겠죠.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정규 기자입니다. 새벽 5시 24분과 36분 비행장이 있는 황해남도 과일 지역에서 발사체 2발이 포착됐습니다. 비행거리 450km, 정점 고도 37km이고 속도는 마하 6.9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비행 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한 무기를 북한은 신형 방사포라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시험 발사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동해 쪽에서 신형 방사포의 안정성을 검증한 뒤 서해안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쏘아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북한 신형 방사포의 원형으로 지목되는 중국의 400mm 방사포 웨이스-2D의 최대 사거리는 450km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의 성능이 날로 진화하면서 미사일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어떤 무기 체계를 쏘았다고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쏘자마자 한미 연합 연습을 비난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대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의 여지는 분명히 남겨뒀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미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 보시죠.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부 차원에서 연합연습에 나선 한미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6.12 조미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또
미국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합동 군사 연습 중지를 약속하고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적대 행위가 위험선을 넘었다며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들도 물리적 수단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남북 북미 정상한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침 연습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의 무력 시위를 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지금으로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해 여지는 남겼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이 내부 결속과 주도권, 협상력 제고 차원이지만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남북미 모두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는 이유, 지난번 분석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예.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형 미사일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거겠죠. 네. 북미 협상이 중단돼 있으니까 협상 중에는 못하고 이때 집중적으로 실험을 해보자. 특히 멀리 잘 날아가나는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예. 요즘은 이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날아가는가 예. 이렇게 실험 목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둘째는 한미 연합훈련, 한국의 F-35A 스텔스기 구입 등이 전력 확대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물론 북미 실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 등등이겠죠. 예. 그리고 북한이 지적하는 대목이 이제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의 일조 예. 1항을 보면 남북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거나 무력을 증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왜 이걸 어기냐 하는 것이 이제 불만인 거죠. 예, 그렇군요. 또 오늘 발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는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밝혔던 우려 표명 혹은 중단 촉구 이런 내용은 이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예. 최근 2주 동안 북한이 4차례나 미사일 등 발사체를 쏜 것에 비해서는 대응 수위가 상당히 좀 절제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거는 대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 같고요. 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단 방법 가리자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밤에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멸하고 완전히 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물려주는 거예요.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자기들이 타락한 거예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부자 간의 담임 목사 세습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이신 박덕훈 목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쟁점입니다만은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됐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네. 수 있겠는데요. 신학적 쟁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탐욕의 반론이야, 예. 아니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제 헌법을 위배한 거냐, 아니면 예. 헌법을 지킨 거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 하는 예. 그 쟁점들이 있죠. 예. 네, 이런 쟁점에서 비춰볼 때 세습의 정당성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그 다음 직을 이제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 근데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한 2년 채 안 2년 됐습니다. 공백. 2년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우겨왔던 거죠. 그러나 은퇴하느냐 아니고 은퇴했던 일테니까. 근데 그거는 헌법 정신에는 예. 전혀 어긋나는 궤변에 지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 총회에서 그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 지난해 이 예수교 대한장로교의 통합측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죠. 이 교단의 재판국은 세습을 인정하는 걸로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는 세습이 안 된다고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바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결정적인 것은 작년 그 103회 예. 그 교단 총회에서 그 재판국의 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국이 그 청빙을 승인한 근거로 생각했던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조차도 그 총회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총회 결의로 그 세습은 불법이다 하고 이미 사실은 판결이 난 거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느 보도에 의하면 그 재판국원들의 복수의 재판국원들이 말하기를 초기에는 이번에 새로 시작된 재판국의 국원들의 초기에는 대다수가 세습을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 여론의 악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압박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한국교회 교단의 구조에 생소하신 분들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총회가 있고 교단, 그렇죠. 총회 밑에 있는 재판국이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가 거부를 해버렸군요. 그렇죠. 그럼 재판국원들은 다 바뀐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완전 교체됐기 때문에요.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법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당성 있는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총회의 결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명성교회 측에서 대단한 로비를 한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국에서 그 세습을 용인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놀랬고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신앙인이니까 고백하건대 이건 하늘이 응답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는군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는지를 갖다 이름을 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겁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거대한 교회를 당연히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 취지를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헌법에까지 세습을 반대하는지 그 취지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세습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 만일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 교단 전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니까 그런 교회 키우지 말아라. 아들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 생각해야지, 아들이 와야지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교회는 사실 존재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 하는 그 깨달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단히 좀 송구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명성교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도대체 한국교회 내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관행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6만여 개 되는데 6만, 예. 지금까지 이제 제보를 받아서 수집한 거로 보면 285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단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단 한 교회라도 예. 그 세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 몇 %냐로 아까 잠깐 보긴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뭐 세습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교회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몇백 단위로 가느냐. 아마 이렇게 의아하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거의 300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현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은퇴하는 목사, 아버지 목사의 뒤를 또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가족이, 직계 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했던 목사니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그렇죠. 부린 예, 건데 예.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틀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예, 저도 교회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예.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공적인 방송에 네.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좀 창피한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변칙 세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교회를 만들어서 아들을 거기서 그대로 보낸 다음에 지교회라는 건 다른 그렇죠.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 교회가 자식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재정을 지원하고 예. 교회 건물도 세워주고 교인들도 보내고 예. 아들을 이제 그 교회를 일단 보내요. 그걸 세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본 교회랑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병합을 합병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결국은 세습을 한 게 되는 거죠. 그걸 징검다리 세습. 징검다리.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징검다리 세습은 이런 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일단 그 맡겨요. 뭐 담임을 예를 맡깁니다. 들면 친구나 그렇죠. 친구 아들이나 사위 예, 뭐 예, 이럴 수 예.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한 2, 3년만 목회를 하고 하는 척하다가 그분이 이제 사라지고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징검다리 세습이고요. 또 교차 세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 세습. A 교회와 B 교회가 서로 예. A 교회 아들을 B 교회로 보내고 예. B 교회 아들 A 교회로 보내서 이렇게 세습하는 방식도 있죠. 네, 이런 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자정에 결정이 내려져서 아직 시일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명성교회는 이번 그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불복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예. 그 보도를 봤습니다. 장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더구만요. 그래서 거기 재판국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요. 없어요. 102회, 103회 그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이건 세습이 아니고 정당한 목회자 계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걸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그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결정을 그보다 더 상위기관인 총회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이제 그거를 틀린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김하나 목사가 계속 담임 목사직을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총회가 있고 밑에 재판국이 있고 또 지역별 노회가 있고 이제 그렇죠. 움직일 텐데 예, 예. 그 밑에서 이렇게 시달림을 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떠나겠다라고 탈퇴하고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그런 조짐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것은 최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현재로서는 그 교단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세습이 아니고 정당한 계승이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마침내 결국에는 인정받고야 말겠다 하는 결의가 느껴지는 그런 장로들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공적인 기구나 공적인 기업 또는 공적인 어떤 그룹 자체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참 외람됩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그렇죠. 정권이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교회 개신교가 그런데
많이 그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를 쓰셨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대응이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 헌법까지 있고 총회 결의까지 있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도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디 우리 명성교회나 또 세습하는 교회나 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깨달음이 생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를 흔들면 한국 교회를 흔드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뭔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그것이 정말 강한 것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좀 제발 깨닫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유이자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이 계세요? 0822님 소식 주셨군요. 네. 인위적인 교회 부자 세습을 반대합니다. 교회를 무슨 사적으로 상속합니까?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또 태풍 소식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애국당 아저씨님, 태풍 조심하세요. 집 단속도 잘하시고요. 라고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모두들 조심조심 하시고요. 빅토리아님 유튜브로 의견 주셨는데 프란치스코 태풍 이름은 고상한데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예, 8595님도 태풍 준비 잘해서 모두 무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올림픽 보이콧 때문에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9330님, 아베의 언행을 보면 일본이 정령 민주주의 국가인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BY9111님, 전 세계에서 원전 폭발 지역에서 올림픽 경기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견. 그다음에 현권님인가요? 유튜브로 주셨는데 보이콧의 이유가 후쿠시마산 음식이라면 우리 선수들의 음식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 밖에도 안성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김규빈님, 순직한 소방관님의 명복을 빈다라는 기도 주셨습니다. 네. 또 소방 공무원님들,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극한 직업이고 정말 힘든 일인데 안타깝네요. 이건 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음악이 있는 저녁은 화마와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네, 저희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보내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잠시 후에는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then a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 survive. So when you feel